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하지만 그 선택들이 과연 온전히 우리의 것일까요? 부모님은 말합니다. 그건 너답지 않아.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직장 동료들은 눈치를 줍니다. 좀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 사회는 속삭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 그렇다면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너답다는 것은 누가 정의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2016년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 최초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작품. 이 소설이 왜 그토록 많은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는지, 왜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을 페미니스트 문학의 걸작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 억압, 폭력,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먼저 이 작품의 독특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채식주의자는 남편의 시선, 2부 몽고반점은 매제 즉 형부의 시선, 3부 나무 불 꽂은 언니네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주인공 영의 본인의 시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그녀의 내면을, 그녀의 감정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만 그녀를 볼 수 있죠. 왜 작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전략입니다. 한강은 의도적으로 영애를 타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영애를 직접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술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대상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만 판단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못 살아? 한강은 바로 이 시선의 폭력을 작품 구조 자체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봉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남편의 눈으로, 형부의 눈으로, 언니의 눈으로만 그녀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영애는 진짜 영애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으로 왜곡된 영애일까요? 이것이 바로 한강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부는 남편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내 영애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평범한 여자,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여자, 무난한 여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평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에게 평범함은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범함을 강요받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것은 억압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존재를 지우라는 명령이죠. 남편은 아내가 밥을 잘 먹고 집안일을 하고 불평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주말이면 빨래가 개켜져 있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편리함일까요? 남편에게 아내는 이해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기능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애가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악몽을 꾼 후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그는 왜 아내가 악몽을 꾸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왜 그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하다, 창피하다고 느낄 뿐이죠. 회식 자리에서 아내가 고기를 거부하자 그는 무엇을 느끼나요? 걱정? 연민? 이해? 아니요. 창피함입니다. 상사 앞에서 왜 이래?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에게 아내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편안함입니다. 아내는 그의 소유물이고 그 소유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불편해하는 겁니다. 한강은 여기서 가부장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가부장제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역할로 환원시키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남녀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서. 영예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의 강요에 대한 최초의 거부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평범한 아내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영예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2부는 더욱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형부, 즉 영예의 매제가 등장하죠.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부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자유로운 영혼,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존재, 창조적인 사람. 하지만 한강은 이 스테레오타입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형부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예술가입니다. 영감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무력한 중년 남성이죠. 그러던 그가 영예의 몸에서 몽고반점을 발견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푸른 정. 그 순간 그는 기묘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저 몸에 꽃을 그리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술적 영감일까요? 아니면 성적 욕망일까요? 한강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얼마나 쉽게 뒤섞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형부는 자신의 욕망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예술이야. 순수한 창작행위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는 영예를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의 남편이 영예를 아내라는 역할로 환원시켰다면 2부의 형부는 영예를 예술적 오브제로 환원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폭력입니다. 일부의 남편은 노골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고기 먹어. 왜 말을 안 들어? 하지만 2부의 형부는 다릅니다. 그는 이해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너를 이해해. 너는 특별해. 너는 예술적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 더 나아가 형부와 영예 관계에는 명확한 권력 불균형이 있습니다. 영예는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여자. 그녀는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영예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의일까요? 아니면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걸까요? 한강은 여기서 예술계, 나아가 지식인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정당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폭력입니다. (3부는)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언니인의 시선으로 전개되죠. 영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거부합니다. 의사들은 강제로 영양을 공급하려 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영예는 저항합니다. 링거를 꽂으려 하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영예는 말합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고, 식물이 되고 싶다고.
물과 햇빛만으로 살고 싶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신병일까요? 망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강은 여기서 깊은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소도 생명입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를 죽여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 아내, 며느리, 직장인.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과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만 존재합니다. 영애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식물적 존재입니다. 물과 햇빛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무도 해치지 않고 해침받지도 않는 존재.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는 존재. 왜 영애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 되었을까요? 작품 속에서 우리는 단서들을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의 폭력. 아버지가 걔를 때려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 영애는 깨달았던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구나. 먹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모든 것이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이 작품의 비극이 있습니다. 영애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부가 언니의 시선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내는 영애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영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내는 깨닫습니다. 자신도 영애를 외면했다는 것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영애를 때릴 때 모른 척했다는 것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내는 동생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애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영애의 생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죽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무가 되었을까요? 한강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죠.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다루는 폭력은 여러 층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이 구조적 폭력. 평범함을 강요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 이것은 일부의 가부장제로 상징됩니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죠. 고기 먹어. 말 들어. 정상적으로 살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층이 욕망의 폭력.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전유하는 것. 이것은 이부의 예술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은 더 교묘한 폭력입니다. 이해 사랑,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이해해. 너는 특별해. 이것은 예술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이 존재 자체의 폭력. 살아있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피할 수 없는 폭력성. 이것은 산부의 영애가 직면하는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폭력입니다.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것. 존재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 맺어야 하는 것. 이것은 인간 조건 자체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층이 시선의 폭력. 그리고 한강은 한 가지 층위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시선의 폭력입니다. 영애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이 작품을 읽는 우리 독자의 시선. 우리는 영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친 여자? 불쌍한 피해자? 페미니즘의 아이콘?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한강은 묻습니다. 당신이 영애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혹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아닐까?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종합적 메시지. 핵심 정리.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폭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영애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폭력에 의한 파괴였을까요?
열린 결말.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위대한 문학의 힘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불편한 작품입니다.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만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작품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영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영애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를 이해하려 할까요? 아니면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평범함의 틀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건 너답지 않아 라고 말하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질문.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며 옆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규범,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억압하면서도 동시에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는다는 것, 이 질문들과 마주한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애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나는 진정 자유로운가? 나는 타인을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세요. 2. 불편함은 자연스럽습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3. 청중의 경험을 존중하세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 열린 결말을 유지하세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오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